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폭탄성 발언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에 대한 화살이 점점 크고 많아집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해당 방송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MC를 보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출연을 해서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임세은 부대변인이 하는 말이 지난 대선은 사기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대선 불복성 발언 아니냐라는 건데 옆에 이재명 대표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부분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대선에서 표 차이가 근소하게 난 건 사실이죠. 0.73%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요. 근소한 표 차이였던 것은 맞습니다만 저 임세은 씨라는 분의 얘기는 정말 논리도 없고 뜬금없어요. 사실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그 대선을 만든 사기꾼이 누구란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치러진 대선이었는데 뭐 누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겠고 사기 대선이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표차가 근소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헌법상 결선 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표를 졌으면 진 거예요. 그리고 이긴 쪽은 이긴 것이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고 사실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40% 초반의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 후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40% 초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권력을 다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당 쪽에서 그걸 갖고 어떤 이번 대선은 잘못된 대선이다 이런 시비를 건 사람도 없었는데 졌으면 진 건데 아직도 대선에 불복 못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작년 지방선거 때 저는 0.5% 차이로 졌어요. 하지만 졌으면 끝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성 지지층도 이제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송 내용이 사실 뭐 지지자들 대상으로 지지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뭐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런 발언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극성 지지층, 아주 열렬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도 확장을 하는데 이런 발언들이 알려지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시 당대표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이 몇 개 있었는데 당원들을 상대로 한 공약도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당사에서 이렇게 당원존을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당원들과 직접 소통이죠. 당에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질문도 받고 이제 아마 임세은 씨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들이 보는 뭐 당의 쇄신이랄지 당에 바라는 것들, 당대표에게 바라는 것들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발언에 대해서 글쎄요, 대선 불복 얘기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임세은 씨가 당 대표도 아니고 당 지도부의 일원도 아닙니다. 보이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 생각이고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대표께서도 저런 얘기들 말씀하시잖아요. 저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듯이
갑작스럽게 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용남 의원처럼 0.73%든 7.3%든 그건 뭐 대선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당대표도 계속 대통령과의 회담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쌓여있는 우리 민생, 경제, 외교안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대화 제의를 꾸준히 해오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선출해둔 선출 권력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본인이 맡은 헌법이 부여한 가치, 역무, 역할, 책임을 다 하시고 네.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다 하는 거지 저런 뭐 특별한 한 분의 개인적 발언이 대선을 뭐 인정하지 않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 이원욱 의원이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알고 보니까 그 문자 보낸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그걸 두고도 조금 이렇게 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 지금 갈등의 양상은 굉장히 구체화된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계 또 비명계 이런 갈등들이 계속 좀 커지는 모습인데 이게 결국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결국은 뭐 이 부분은 결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해결해야 될 정치적 숙제인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임세연 씨인가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당에서 지금 운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저렇게 발언하는 부분은 진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화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앙한다 할 정도로 좀 속보이는 뭐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그런 점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임시연 씨 같은 분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는 뭐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하더라도 저 방송을 꾸려나가는 아마 실무진들은 대충 다 알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당내의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상당히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고의 문제 때문에 당내 젊은 층 당원들이 강하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비판을 내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강성 지지층들이 소위 말해서 조리돌림식의 그런 문자 폭탄과 폭언을 지금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 자리에 임세연 씨가 아니라 그 선서를 했던 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그런 젊은 당원들을 불러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젊은 당원들이 느끼는 당의 처신과 행동에 대한 이 따가운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예.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욱 의원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당내의 분란을 수습하는데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다는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 계속 만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팬덤 문제에 대해서 내분이 계속 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쭉 견뎌왔다, 상황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혹은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저는 제가 좀 대표님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지사하실 때 또 이 대표 나오시는 이 과정이 쭉 함께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비명계 의원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중진들이 등장하셔서 발언을 해서 그게 좀 특이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또 친명계 의원들하고 어떤 조직적인 충돌까지는 안 갔고요. 예, 좀 아슬아슬은 했습니다. 좀 앞으로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개딸은 이름이 개혁의 딸, 개혁의 아들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인신공격, 욕설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당원을 가정해서 장난을 친 것이거나 이간질을 소위 한 것이거나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개딸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 같고 이거 가지고 뭐 진상을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 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네.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말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발언에 오히려 좀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당대표 내려놔라 이런 데 대해서 그럴 일 없을 거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그 문자폭탄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된 이원욱 의원을 향해서도 오히려 이관계 당한 거다 이렇게 역공에 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리는 제스처는 간간히 취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진심으로 말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리는 척을 하는 건지 정말로 말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아주 심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소위 개딸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다. 민주당원이 아니었다. 예, 민주당원이 아니었다. 아니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개딸의 문자 폭탄이 사실이 아닌 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자 폭탄 중에 하나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던 게 밝혀진 것이지 네. 그동안 또 지금도 소위 개딸들의 문자 폭탄이나 어떤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난 이런 게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못하도록 어떻게 실효적인 방지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지 네. 어떤 한 사람 개딸이라고 이원욱 의원이 주장했는데 개딸 아니네? 그러면 이원욱 의원이 잘못한 거네? 이런 논리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아마 조홍천 의원을 비롯한 소위 비명계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극단적인 어떤 당내 강성 세력에 대해서 지도부가 그걸 확실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 신과 관련해서도 소위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연계설을 놓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역으로 민주당은 그러면 왜 못 끊어내느냐. 본인 스스로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이거 오히려 적반하장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원이 아니라는 거를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에서 공개를 했는데 윤리감찰단에서 이 감찰 착수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거를 공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 됐던 이게 강성 지지층이 지금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문제라는 네. 표현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만에 있는 현상이 아니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모임도 만들고 박사모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다 있었습니다. 네.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히 더 많았었죠.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고 당비를 낸 만큼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사회에 당연히 보장이 돼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부 정치인들께서 어떤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당에서 파버려라, 예. 절연을 하라, 결별을 하라 하는 거는 저는 그게 과연 민주정치나 정당 정치에서 꼭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그런 트랙이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는 제가 이제 옆에서 아무래도 지금그래서 보니까 네네. 진정성 있게 지금 벌써 한 10차례가 10차례가 넘도록 계속 자제도 시키고 네. 실제로 최근에 당원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중진 의원을 향해서 당원 한 분이 되게 격하게 인신공격성 문자를 보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당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윤리감찰단 당대표 직속기구니까 네. 바로 지시를 했어요. 찾아내가지고 제명을 시켰습니다. 당원에게 최고의 형벌은 가장 큰 징계는 제명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민주당에 못 들어옵니다.
자기가 활동했고 그 정도로 강한 조치를 취했고 또 이 저번에 이제 의총 이후에도 당대표가 또 냈습니다. 이 도넘은 질타나 비난, 공격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당에. 당대표에게 도움도 안 되고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 이원욱 의원님 거는 그때도 저 그때 비공개 회의 때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 나왔지 않습니까? 당에 전에 이제 전해수 의원님처럼 당에 신고한 게 아니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팬덤과 이래도 편덤과 결별하지 않겠느냐 대놓고 하니까 당대표가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당원인지 보고 이건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당원이 아니니까 이제 통보를 한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나 우리 당 모두가 지금 비명, 친명 문제를 떠나서 우리 소중한 당원들을 모두 하나 단합시키고 통합시키는 방향을 찾아나가야지 어느 부분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나갈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그러면 그 문제되는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왜 이원욱 의원을 향해서 뭐 감찰 지시를 하라더니 왜 공격 대상으로 삼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원욱 의원을 향한 감찰로는 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그 이제 어떤 건이었었죠? 체포동의안 건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슨 뭐 이렇게 몇 명에 넣어가지고 포스터를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 당이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역시 우리 당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각 당에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경계하고 그러면 이원욱 의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SNS로 이건 강성 당원이라고 규정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는 뭐 좀 파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 필요하다. 최소님. 저는 지금 말하자면 당원만이 말하자면은 문자 폭탄 보내고 뭐 비난 문자 보내면 징계한다. 지지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지지자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좀 말하자면은 징계하는 척 혹은 이제 말하자면 처벌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크게 없다 보이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성장, 정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비 변방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당대표 대권 후보까지 올 때까지 대부분 보면은 말하자면은 이른바 손가락 혁명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들의 등에 업혀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층을 허물고 그다음에 결별하라는 얘기는 당신의 정치 지지 기반을 허물라는 얘기랑 똑같이 들릴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의 쇄신은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처음과 끝에 알파의 오메가다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위험하냐 그러면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은 배타성과 혐오로 무장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집단 사고에 빠지고 이것이 저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의총 분위기를 전하면서요. 5선 중진이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의총 분위기가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친명 비명 이런 갈등들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재조명도 되고 있는데 6월이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한다고 하죠.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원심력,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균열이 생기는 그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뭐 여름 민주당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래도 차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저는 민주당이 초심을 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주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주간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14주기죠. 14주기에 당내 지도부와 거의 모든 지금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이 다 내려가다시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초심 중에 하나인 지금 노무현 정신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칙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단호한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권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직면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특권 포기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불체포 특권이잖아요. 지금 당장 30일 날
이 지금 당을 탈당하긴 했습니다만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 그럴 때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심사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물밑 조율을 통해서 그 두 의원이 바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체포동의안 신경 쓰지 않고 법원에 출두하겠다. 그런 식으로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신 하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뭐 이 지금 이 차별고 없는 그런 세상도 있지만 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조금 실용주의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지금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시작한다든지 이러한 이 민생을 생각한 실용적인 노선 이런 부분들도 저는 민주당이 지금 쫓아야 될 하나의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체포동의안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